아이를 사가시오. 아이를 사시오. 단돈 선양이요. 여기 선양이요. 아이야 가자. 이 논을 사야 합니다. 이 논은 30년째 쌀 한 톨 나오지 않는 논이란다. 꼭 사야 합니다. 조선 후기 어느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독 길었지요. 첫눈이 내린 뒤로 석 달째 곡식 창고는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풀뿌리를 씻어 끓였고 아이들은 눈 속에서 쥐를 쫓았습니다. 그 겨울 장터 한복판에서 한 사내가 소리쳤습니다. 이 애를 데려가시오. 단 3냥이면 됩니다. 사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7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였습니다. 이름은 현규. 뼈만 남은 몸에 눈빛만 살아 있었지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습니다. 3냥이면 그때 기준으로 적지 않은 돈이었으니까요. 굶어 죽어가는 입 하나를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걸음을 멈춘 여인이 있었습니다. 송씨 35의 과부였지요. 그녀에게 남은 것은 딱 2가지였습니다. 죽은 남편이 남긴 낡은 놀이개 하나, 그리고 전 재산 3냥. 송씨는 아이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꺼냈지요. 사흘 뒤 그 아이는 송씨에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저 30년째 쭉정이만 나는 논을 사야 합니다. 마을이 뒤집혔습니다. 미친 과부가 이제는 쌀 한 톨 안 나오는 논까지 산다고 말이지요. 하지만 90일 뒤 그 논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오래된 놀이개 하나가 모든 진실을 드러냈지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조선 후기 어느 산골 장터였습니다. 겨울 장터는 원래 북적이는 곳이었지요. 하지만 그 해는 달랐습니다. 가판대에는 물건 대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아이를 팔겠다느니 자신의 품을 팔겠다느니 심지어 땅 문서를 헐값에 내미는 이까지 있었지요. 그 한가운데서 한 사내가 소리쳤습니다. 이 애를 데려가시오. 단 3냥이면 됩니다. 사내의 손에 이끌린 것은 7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였습니다. 이름은 현규였지요. 발이 맨발이었습니다. 집신도 없이 눈 위에 서 있었지요. 발가락이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옷이라곤 3배 홑겹 하나. 바람이 불 때마다 아이의 몸이 흔들렸지요.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크고 맑은 눈동자였지요. 마치 밤하늘의 별빛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3냥이면 그때 기준으로 큰 돈이었지요. 굶어 죽어가는 아이 하나에게 그 돈을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흘도 못 버티겠어. 지나가는 안악이 혀를 찼지요. 입 하나 더 늘리면 뭐 하게. 그때 송씨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35의 과부였지요. 남편을 3년 전에 잃었습니다. 자식도 없이 혼자 사는 처지였지요. 송씨는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송씨의 가슴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 눈빛이었습니다. 참혹한 세상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무언가가 그 안에 있었지요. 송씨는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엽전이 잡혔지요. 3냥이었습니다. 그것이 송씨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곡식을 사면 한 달을 버틸 수 있는 돈이었지요. 그러나 송씨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지요. 여기 있소. 일어나거라. 사내가 돈을 낚아채듯 받아들고 사라졌습니다. 송씨는 아이를 일으켜 세웠지요. 현규가 비틀거렸습니다.
사흘째 굶은 탓이었지요. 송 씨가 아이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걸을 수 있겠느냐? 현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지요. 송 씨는 아이를 업었습니다. 뼈만 남은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지요. 집으로 가는 길, 뒤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 과부가 드디어 미쳤나 봐. 굶어 죽을 주제에 입 하나 더 늘려서 뭐하게. 송 씨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의 숨결이 느껴졌지요. 가늘고 약한 숨결이었습니다. 송 씨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현규가 논두렁 하나를 유독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송 씨는 아이를 방에 눕혔지요. 현규의 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갈비뼈가 하나하나 다 셀 수 있었지요. 송 씨는 이불을 덮어 주었습니다. 부엌으로 향했지요. 찬장을 열었습니다. 쌀이 한 줌 남아 있었지요.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마른 나뭇가지가 탁탁 소리를 내며 타들어갔지요. 물을 끓이고 쌀을 한 줌 넣었습니다. 오래 저었지요. 구수한 냄새가 방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미음이 다 되었습니다. 송 씨는 그릇에 담아 방으로 들어갔지요. 현규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천장을 보고 있었지요. 눈빛이 맑았습니다. 송 씨가 아이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앉혔습니다. 먹거라. 제하지 않게. 현규가 그릇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파들파들 떨렸지요. 한 숟갈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아이는 울면서 미음을 먹었습니다. 한 숟갈, 두 숟갈. 천천히 끝까지. 송 씨는 아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말은 없었지요. 그릇이 비었습니다. 현규가 그릇을 내려놓고 송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저를 사셨습니까? 송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내 눈빛이 거짓이 아니었으니까. 현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지요. 저는 셈을 압니다. 땅도 읽을 줄 압니다. 송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7살짜리 아이의 말이라고 하기엔 너무 단호한 목소리였지요. 그래, 오늘은 자거라. 현규가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눈을 감았지요. 송 씨가 등잔을 끄려는데 현규가 품속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현규가 먼저 일어나 있었지요. 마당에 서서 서쪽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송 씨가 나왔습니다. 잘 잤느냐? 네. 아주머니, 이 마을에서 가장 쓸모없는 땅이 있나요? 쓸모없는 땅? 이 마을에서 가장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땅 말입니다. 송 씨는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쓸모없는 땅. 떠오르는 곳이 하나 있었지요. 마을 끝자락 패논이었습니다. 30년 전부터 모를 심어도 쭉정이만 나오는 땅이었지요. 지주 박서방의 소유였지만 박서방조차 거들떠보지 않는 논이었습니다. 그런 곳이 있긴 한데 사람들이 저주받은 땅이라 하더구나. 현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곳으로 안내해 주십시오. 두 사람은 마을 끝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길을 따라 걸었지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과부가 어제 아이를 샀다더라. 새냥 날렸지 뭔가. 송 씨는 현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이 따뜻했지요. 마을 끝에 도착했습니다.
폐논이 보였지요. 논 가장자리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논바닥은 회색빛으로 굳어 있었지요. 보기에도 죽은 땅이었습니다. 현규가 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발이 굳은 흙 위에서 소리를 냈지요. 논 한가운데까지 걸어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멈췄지요. 무릎을 꿇고 논바닥에 귀를 댔습니다. 한참을 꼼짝 않았지요. 송씨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현규야, 무엇을 하는 게냐? 현규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빛에 확신이 차 있었지요. 이 논을 사셔야 합니다. 30년 묵은 쭉정이 논을 왜 삽니까?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송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길이 막혔을 뿐입니다. 물길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논둑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송씨는 방 구석에 오래 앉아 있었지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롱 깊숙이 손을 넣었지요. 작은 보자기가 잡혔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냈지요.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낡은 놀이개가 나왔습니다. 붉은 실에 작은 옥조각이 달린 것이었지요. 남편이 혼례 날 직접 꽂아 주던 것이었습니다. 달빛에 놀이개가 희미하게 빛났지요. 송씨는 오래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여보, 미안하오. 이것마저 팔아야겠소. 다음 날 아침 송씨는 놀이개를 품에 넣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현규도 함께 갔지요. 전당포에 들어갔습니다. 주인 영감이 놀이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으며 살폈지요. 낡았소. 고작 새냥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인 영감이 놀이개 안쪽을 보더니 무심코 말했지요. 이상하네. 안쪽에 글자가 새겨져 있소. 작은데. 송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주인이 놀이개를 돌려주었지요. 송씨는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이 좋지 않아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보통 물건이 아니니 다시 가져가시오. 송씨는 하는 수 없이 은가락지를 뺏어주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30년 쭉정이 논을 사야 한다니. 송씨는 한숨을 쉬며 박서방 댁으로 향했습니다. 박서방은 대문 앞에서 송씨를 보자마자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하하, 30년 쭉정이 땅을 사겠다니 세상에 이런 바보가 다 있나.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세냥이면 받지. 어차피 쓸모없는 땅이니. 송씨가 돈을 내밀었습니다. 박서방이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정말 돈이 있었던 것이지요. 문서를 썼습니다. 도장을 찍었지요. 박서방은 돈을 받아들고 낮게 웃었습니다. 나중에 후회해도 모르는 일이요. 문을 닫고 들어가면서 박서방이 혼잣말처럼 말했지요. 어차피 30년 묵은 쭉정이 땅 다시 내 손에 돌아올 것이야. 그런데 돌아오는 길 현규가 문서를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송씨와 현규는 논으로 향했지요. 땅이 얼어 있었습니다. 괭이를 꽂았습니다. 쟁 소리가 났지요. 괭이가 튕겨 나왔습니다. 돌처럼 굳어 있었지요. 송씨가 다시 내리쳤습니다. 팔이 저렸지요. 현규가 옆에서 작은 손으로 함께 팠습니다. 해가 중천에 올랐습니다. 논바닥에 겨우 한 뼘 깊이가 파였지요. 송씨의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욱신거렸지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튿날 다시 갔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송 씨의 물집이 터졌습니다. 손가락 마디에서 피가 배어났지요. 현규가 송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 쉬십시오. 현규가 논 귀퉁이를 가리켰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지요. 논 한쪽 구석에 돌무더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잡초에 가려져 처음엔 보이지 않았지요. 현규가 무릎을 꿇고 돌무더기를 살폈습니다. 손으로 하나씩 건드려 보았지요. 아주머니, 이것은 그냥 쌓인 게 아닙니다. 돌 하나를 드러냈습니다. 또 하나를 드러냈지요. 그 밑으로 썩은 나무 더미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언가 막혀 있었습니다. 현규가 썩은 나무를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송 씨도 옆에서 함께 드러냈지요. 썩은 나무에서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손이 거뭇거뭇하게 물들었지요. 그러다 나무 더미 맨 아래에서 무언가 다른 것이 드러났습니다. 돌로 빽빽하게 막힌 구멍이었지요. 둥그스름한 구멍이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었지요. 현규가 구멍 가장자리를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수로입니다. 송 씨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수로. 물길이지요. 누군가 흙과 돌로 막아버렸습니다. 송 씨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현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수로를 뚫으면 논으로 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30년 동안 논이 말라붙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지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막아버린 것이었습니다. 송 씨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수로 입구 돌틈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지요. 이틀 뒤였습니다. 송 씨와 현규가 수로 앞에서 돌을 걷어내고 있을 때였지요. 논둑에서 발소리가 났습니다. 돌아보니 박서방이었습니다. 하인 둘을 데리고 왔지요. 뒤에는 마을 어른 몇이 따라와 있었습니다. 박서방이 팔짱을 끼고 섰습니다. 그 수로에 손대지 마시오. 송 씨가 일어섰습니다. 이 논은 제 것입니다. 문서도 있지요. 박서방이 마을 어른들을 돌아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이 수로는 내 땅 밑으로 지나갑니다. 30년 전 선친께서 수해를 막으려 틀어막으신 것이요. 마을 어른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네. 그때 아랫마을이 물난리가 났었지. 수해를 막은 것이요. 그것이 죄요? 박서방이 송 씨를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송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지요. 마을 어른들이 고개를 저으며 물러났습니다. 박서방이 나지막이 비웃으며 돌아갔지요. 하인들도 따라 사라졌습니다. 송 씨는 논 한가운데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때 현규가 논바닥에 조용히 앉았지요. 무릎 위에 낡은 종이를 펴들었습니다. 무언가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종이 위를 짚어가며 입술을 달싹였지요. 그런데 아이의 눈빛이 조금 전과 달랐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이 송씨 부인을 더욱 경계했습니다. 박서방이 어른들을 만날 때마다 소문을 퍼뜨렸지요. 저 과부가 수로를 건드리면 마을이 또 물난리 납니다. 말려야 해요. 품꾼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손을 빌려줄 사람이 없었지요. 송 씨와 현규 둘만 남았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논으로 갔습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돌을 걷어냈지요. 20일이 지났습니다. 30일이 지났지요. 40일이 지났습니다.
송 씨의 손이 굳은 살 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군데군데 피딱지가 앉아 있었지요. 2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송 씨가 괭이를 들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지러웠지요. 하늘이 빙빙 돌았습니다. 사흘째 제대로 먹지 못했던 탓이었지요. 현규가 달려왔습니다. 송 씨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처음 그 말이 나왔습니다. 현규가 품속에서 낡은 종이를 꺼냈지요. 송 씨 앞에 펼쳤습니다. 종이에는 수로의 흐름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선이었지요. 구석에 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현규가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버티십시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송 씨가 인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인장이 낯설지 않았지요. 어디에선가 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렸습니다. 어디서 보았는지 생각이 나질 않았지요. 3달째 새벽이었습니다. 현규가 먼저 논으로 갔습니다. 아직 어두운 시각이었지요. 주로 막힌 곳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은 돌을 하나씩 드러냈지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쑤셨지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돌 하나, 또 돌 하나. 그때였습니다. 돌 사이 깊숙한 틈에서 무언가가 걸렸지요. 현규가 손을 밀어 넣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것이 잡혔지요. 천천히 꺼냈습니다. 작은 물건이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지요. 놀이개였습니다. 붉은 실에 옥 조각이 달린 낡은 놀이개였습니다. 현규가 눈을 크게 떴지요.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놀이개를 비추었지요. 안쪽을 돌려보았습니다.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현규가 자신이 가진 종이의 인장과 나란히 놓았지요. 같았습니다. 같은 글자였습니다. 현규가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송 씨가 달려왔지요. 현규가 놀이개를 내밀었습니다. 송 씨가 받아들었습니다. 뒤집어 보았지요. 안쪽의 글자를 보았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송 씨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전당포에서 받아온 자신의 놀이개와 같은 것이었지요. 2 놀이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쌍이었습니다. 같은 장인이 만든 한 쌍의 놀이개였지요. 글자도 이어졌습니다. 2 글자가 합쳐지면 하나의 이름이 완성되었지요. 그때 마을 어른 하나가 논 근처를 지나다가 멈추어 섰습니다. 2 놀이개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저것은. 그리고 그 어른이 뒤돌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박서방이 관아에 소장을 냈습니다. 폐논의 소유권이 원래 자기 것이라는 내용이었지요. 재판날이 되었습니다. 관아 마당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원님이 자리에 앉았지요. 박서방이 나섰습니다. 저 과부가 속임수로 우리 문중 땅을 빼앗았습니다. 원래 제 것이었습니다. 원님이 송 씨를 보았습니다. 송 씨가 품에서 문서를 꺼냈지요. 여기 정당한 매매 문서가 있습니다. 원님이 문서를 살폈습니다. 도장이 찍혀 있었지요. 날짜도 명확했습니다. 증인도 있었습니다. 원님이 박서방을 보았습니다. 정당한 문서가 있소. 달리 할 말이 있소. 박서방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수로는 내 땅 밑을 지납니다. 주애를 막으려 선친이 틀어막은 것이니 그것도 내 것이오.
원님이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지요. 그때 현규가 나섰습니다. 품에서 낡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원님 앞에 펼쳤지요. 이것은 30년 전 수로 설계 문서입니다. 마을 수리개가 관하에 제출한 것이지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직접 그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서방이 비웃었습니다. 아이가 들고 온 낡은 종이 하나로 무엇을 증명하겠소? 원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계속하라. 현규가 무릎을 꿇고 종이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 설계를 보십시오. 수로의 방향과 깊이를 보면 이 물길은 수해를 막는 구조가 아닙니다. 특정 논 한 곳에만 물이 가도록 틀어놓은 것이지요. 수해 방지가 명분이었다면 이 방향으로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마을 어른 하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30년 전 수리개에 있었던 노인이었지요. 맞소. 저 수로는 원래 마을 공동 물길이었소. 그런데 어느 해부터 박서방 댁 논에만 물이 들어갔소. 마을 사람들이 동요했습니다. 박서방의 얼굴이 붉어졌지요. 그것은 원님이 현규를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현규가 일어났습니다. 품에서 2개의 놀이개를 꺼냈습니다. 원님 앞에 나란히 놓았지요. 이 놀이개 2 짝을 보십시오. 원님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한 짝은 송씨 아주머니 것입니다. 30년 전 돌아가신 남편의 선친이 가지고 있던 것이지요. 나머지 한 짝은 30년간 막혀 있던 수로 안에서 나왔습니다. 현규가 2 놀이개를 맞붙였습니다. 딸깍 소리가 났지요. 이 2 짝이 맞물리면 글자가 이어집니다. 30년 전 수리개 약조의 증인 표식이지요. 수리개 대표 2 사람이 각각 하나씩 나누어 가진 것입니다. 원님이 놀이개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맞붙여 보았지요. 맞는구나. 장내가 고요해졌습니다. 박서방의 무릎이 꺾였지요. 원님이 천천히 붓을 들었습니다. 원님의 목소리가 관아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로는 30년 전부터 마을 공동 물길이었소. 그것을 의도적으로 막아 특정 논에만 물을 댄 것은 마을 전체를 속인 행위요. 박서방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논 소유권은 송씨 것으로 확정하오.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지요. 수로는 원상복구하고 박서방은 마을 수리개 부역 3년을 치를 것이오. 박서방이 끌려나갔습니다. 그때 현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말하라. 이 수로가 복구되면 이 마을뿐 아니라 아랫마을까지 물이 닿습니다. 물길 공유 규약을 관하에 문서로 보관해 주십시오. 원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길은 한 사람 것이 아니다. 이 논도 그러하다. 문서가 작성되었습니다. 도장이 찍혔지요. 마을 어른들이 증인으로 섰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관아 마당에서 마을 사람들이 송씨를 둘러쌌습니다. 부인,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박서방 말만 믿고 미안합니다. 송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현규가 송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봄물이 수로를 따라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논에 물이 들어찼지요. 송씨가 모판을 들고 논으로 내려갔습니다. 현규도 함께였지요. 논바닥이 물렁물렁해졌습니다. 살아있는 땅이었지요. 모를 심었습니다. 1줄, 2줄, 3줄. 햇살이 물 위에 부서졌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지요.
오래 잊고 있던 소리였습니다. 40일이 지났습니다. 모가 올라왔지요. 이파리가 초록이었습니다. 빈 들판에 색이 돌아온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논두렁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들판을 보고 흐뭇한 표정을 지었지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지요. 마을 수리개가 다시 꾸려졌습니다. 물길 공유 규약 문서가 관아에 보관되었지요. 아랫마을에도 물이 닿았습니다. 그해 가을, 오래간만에 마을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끝났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현규는 자라면서 점점 총명하고 지혜로워졌습니다. 수맥을 잘 잇는 사람으로 이름이 났습니다. 멀리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명성도 부도 축적되었습니다. 어느 날 현규가 송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손에 작은 보자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래,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현규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황금빛 놀이개가 나왔지요. 어머니께 드리는 새 놀이개입니다. 송 씨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단다. 저를 거두어 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아주십시오. 송 씨는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황금 놀이개를 저고리에 꽂았습니다. 햇빛에 반짝였지요. 송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현규를 껴안았지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봄바람이 불었지요. 논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맑고 고른 소리였지요. 주로를 따라 흐르는 물소리가 마을 끝까지 닿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송 씨는 모두가 미쳤다고 손가락질할 때도 단 한 번도 현규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전 재산 세냥으로 아이를 사고 남편의 마지막 유품인 은가락지마저 팔아 30년 묵은 쭉정이 논을 샀지요. 90일 동안 손에 피가 나도록 땅을 파고 돌을 걷어내고 결국 막혔던 물길을 열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오래된 놀이개 한 쌍이 30년의 진실을 드러냈지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조선시대 민간 설화의 정신을 바탕으로 상상력을 더해 재구성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믿음의 힘과 인내의 가치는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진실이지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송 씨였다면 모두가 비웃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 아이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